비옥 한 초승달 문화가 서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퍼져나갔으나 그너머 중국에는 미치지 못했다. 인도 북동부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대규모 인구가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히말라야 서쪽과 동쪽의 문화적 풍경은 완전히 달랐다. 중국의 고대 철학은 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 철저한 인본주의 사상으로 삶에 대한 실용적 가르침을 제시한다.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라 할 수 있는 노자는 여성적 관점과 평등을 강조하며 자연을 추구하는 반면 공자는 남성적 권위와 위계 질서가 잡힌 문화를 옹호한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자는 직관을 따르라고 처방하는 반면 공자는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고전을 공부하라고 처방한다. 공자보다 조금 먼저 등장한 노자는 신비에 쌓여있는 인물이다. 심지어 그가 실존했던 사람인지 아닌지도 분명하지 않다. 전설에 따르면 노자는 주나라의 왕실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다고 한다. 나이가 들었을 때 그는 왕실의 아첨꾼들의 궤변에 환멸을 느끼며 책 속에 파묻혀 지낸 세월이 덧없다고 후회하며 관직에서 물러나 자연 속에 은거하며 살기로 마음먹는다. 노자의 도는 기본적으로 자연의 길을 의미한다. 여름날 대지에 쏟아진 빗방울들이 흘러 웅덩이가 되고 개울이 되는 것이 바로 도다. 또 이 물줄기들이 시내가 되어 강으로 모이고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도 도다. 바다에서 눈에 띄지 않게 수증기가 피어올라 구름을 만드는 것도 도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난운이 공기와 마찰하며 대지에 소중한 물을 다시 뿌려주는 것도 도다. 한여름 쏟아지는 빗물이 우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다시 개울이 되고 시내를 이루는 것도 도다. 우리는 이처럼 도에 깊이 젖어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인위적인 범주로 구분하는 탓에 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문화적 관습을 벗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도의 흐름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 육체를 구성하는 온갖 세포들도 도의 일부이기에 우리는 물살에 몸을 맡긴 해초처럼 도의 흐름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자연의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간다면 정치도, 군사도, 이성관계도 모든 것이 도라는 강물 속에서 평온하게 흘러갈 것이다. 노자는 도에 몸을 맡기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라고 말한다. 인류가 그토록 공들여 고안해낸 온갖 책략들을 버리기만 하면 된다. 인간의 책략은 자연의 길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노자는 인간이 만들어낸 책략 중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언어라고 말한다. 그래서 도덕경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한다.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니다.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에 반해 공자는 언어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다. 제자 자로가 국가를 이끄는 중책을 맡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지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이름을 바로잡겠다. 언어에 현혹되지 말고 이름에 신경 쓰지 말라는 노자의 가르침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다. 신분, 지위, 성씨를 붙이는 것은 가부장 문화의 기틀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정치적 야심에 불타는 성실한 교사였던 공자는 여러 봉건 영주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새로운 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달라고 설득했다. 유교는 가족, 하늘, 정부, 동료, 친구, 적, 조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윤리적 지침을 꼼꼼하게 제시한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에 대한 지침은 단 한 줄로 끝난다. 그 한 줄조차 아무 근거 없는 여성 혐오 발언에 불과하다. 공자는 남자와 여자를 지배 종속 관계로 바라보았다. 남자는 우선 자신의 욕망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 아내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 자식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가족 안에서 이러한 지배 종속 관계가 확립되어야 그보다 큰 사회가 지탱될 수 있다고 믿었다.
공자 철학에서는 남자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며 여자는 어떠한 재산도 소유할 수 없다. 가족 안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고 그 다음 중요한 관계는 형과 아우다. 공자의 가르침에서도 도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공자의 도는 지배 종속으로 맺어진 수직적인 계급 원리를 의미한다. 노자의 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다. 노자 철학과 공자 철학은 두 개의 쌓인 곡선처럼 중국의 긴 역사 속에서 서로 얽히며 경쟁했다. 이들은 도가와 유가, 나중에는 도교와 유교라는 이름으로 나뉘어 서로 멸시하고 조롱했다. 노자가 도를 따르기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언어를 꼽았던 것처럼 실제로 문자 문화가 융성할 때마다 유교가 부흥하고 도교가 쇠퇴했다. 그리고 유교가 부흥할 때마다 여성의 지위는 추락했다. 10세기 중국에서 제지술과 인쇄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문자가 급격히 확산되었고 유교는 대대적인 부흥기를 맞이한다. 바로 이때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한 풍습이라 할 수 있는 전족이 유행하기 시작한다. 대대적인 유교의 부흥에 위기를 느낀 도교의 지도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노자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을 내린다.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의 운영 방식을 모델로 삼아 도교를 개혁한 것이다. 가장 먼저 기존에 내려오던 다양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엄청난 분량의 도교 경전을 만들었다. 그리고 거대한 도교 사원을 곳곳에 짓기 시작한다. 그리고 불교의 승가를 본따 사제단을 만든다. 불교와 마찬가지로 사제는 대부분 남자로 채웠다. 더 나아가 불교 승려들처럼 도교 사제들도 수절하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마침내 노자는 신으로 받들여지기 시작한다. 인위적으로 꾸민 도관에서 금욕하는 도사들이 문자가 빽빽하게 채워진 도장을 낭송하며 정교하게 짠 의례를 거행하는 새로운 도교가 탄생한 것이다. 자연의 흐름을 막지 말고 그 흐름 속에 몸을 맡기라는 노자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제단을 쌓고 사원을 짓고 욕망을 꺾고 이름을 붙이고 문자로 진리를 고정하고 율법을 만들고 남성 중심의 위계 질서를 세운 것이다. 노자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는 한편으로 문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문자를 거부하는 가르침이나 지혜는 대부분 인류 역사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운명에 처하고 만다. 어쨌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엄격한 가부장을 내세우는 아버지 유교가 지배 집단의 종교로 자리 잡는 동안 어머니 도교는 인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민간 신앙으로 자리 잡는 데 성공한다. 한편 중국의 도교는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배층을 중심으로 전파되기도 하였지만 민중 속으로는 파고들지 못했다. 우리 땅에는 여신 붓다가 이미 민중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